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30년째 횟집을 운영하는 김태원 사장이 경찰에 신고한 내용이었습니다. 구멍난 운동화에 낡은 점퍼를 입은 75세 할머니가 매일 오후 2시 정각에 나타나 광어회 20kg을 현금으로 상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루 150만 원, 20일이면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빳빳한 새 돈으로만 결제한다는 점이었죠. 시장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할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던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한 달에 겨우 30만 원을 벌던 할머니가 어떻게 갑자기 하루에 그 10배가 넘는 돈을 쓸 수 있게 된 걸까요?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고 횟집 주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체 할머니에게는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생 세상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 대청 수산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문턱을 넘어선 것은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이었어요. 회색빛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골짜기처럼 패여 있었죠. 낡아 빠진 검은색 점퍼에는 군데군데 실밥이 풀려 있었고 발끝이 뚫어진 운동화에서는 양말이 살짝 비어져 나왔습니다. 30년째 이 자리를 지켜온 횟집 사장 태원은 손님을 맞으려 고개를 들었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서 오세요라는 인사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왔을 텐데 할머니의 초라한 행색에 순간 당황했던 것이죠. 자갈치 시장 주변에는 관광객이나 단골 손님들이 주로 찾아왔고 이런 차림의 어르신은 보통 시장 구경만 하다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조를 천천히 둘러보더니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장 큰 수조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광어회 있나요? 목소리는 작고 가늘었지만 분명했습니다. 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싱싱한 놈들이에요. 얼마나 드릴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여러 번 접었다 편 흔적이 역력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죠. 20kg 주세요. 순간 태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어요. 네, 20kg이요? 네, 20kg요. 할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원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했습니다. 광어회 1kg에 6만원, 20kg이면 120만원. 대가족 잔치나 회사 회식이 아닌 이상 개인이 20kg을 주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차림의 할머니가 말이죠. 할머니, 20kg이면 어른 수십 명은 먹을 수 있는 양인데요.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건 아니신가요? 태원이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알았어.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봉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태원의 눈이 한 번 더 커졌어요. 봉투 안에는 빳빳한 5만원권 지폐가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새 돈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20kg 맞습니다. 여기 돈 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한 장 한 장 세기 시작했습니다. 5만원권이 24장, 정확히 120만원이었어요. 태원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할머니와 돈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구멍난 운동화를 신은 할머니가 120만원어치 광어회를 산다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
많은 양을 어디에 쓰시려고? 집에서 쓸 일이 있어서요. 할머니가 말을 자르며 대답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고 마치 동네 마트에서 두부 한 모를 사듯 당연한 일처럼 보였어요. 태원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30년 장사 경험으로 봤을 때 손님이 말하고 싶지 않은 건 굳이 캐묻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20kg이면 양이 많아서 포장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30분 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할머니는 가게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태원은 직원들을 불러 광어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칼질을 하면서도 계속 할머니를 흘끔흘끔 쳐다봤습니다. 의자에 앉은 할머니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면을 응시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 속 인물처럼 정지해 있었죠. 회를 포장하는 동안 태원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치매 증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건 아닐까? 온갖 추측이 꼬리를 물었죠. 드디어 포장이 끝났습니다. 스티로폼 박스 4개에 나눠 담은 광어회는 상당한 무게였어요. 태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밖에 리어카 있어요. 할머니가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태원과 직원들이 함께 나가봤더니 가게 앞에는 녹슨 리어카가 기둥에 묶여 있었어요. 손잡이는 테이프로 여러 번 감아놨고 바퀴 하나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죠. 폐지 줍는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그런 리어카였습니다. 태원이 스티로폼 박스를 리어카에 실어주는 동안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같은 양으로 준비해주세요. 네, 내일도 20kg을요? 태원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네, 매일 올 테니 잘 부탁해요.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를 더욱 굽히며 무거운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어요.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멀어져가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이상했습니다. 태원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가게로 돌아왔어요. 사장님, 저 할머니 대체 뭐 하는 분이에요? 120만 원을 현금으로 그냥 내시네요. 젊은 아르바이트생 민준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원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르겠어.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손님은 처음이야. 설마 불법적인 일은 아니겠죠? 요즘 돈 세탁이니 뭐니 하는 것도 많잖아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태원은 집에 돌아와서도 할머니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아내도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구멍난 신발에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가 120만 원어치 회를 샀다고? 그것도 현금으로? 그것도 새 돈으로 말이야. 은행에서 막 찾아온 것처럼 빳빳한 5만 원권이었어. 이상하네. 혹시 누가 시킨 건 아닐까? 할머니를 이용해서 뭔가 하려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아내의 말에 태원은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일 할머니가 정말로 또 온다면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태원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갔어요. 어제 그 할머니가 정말로 올지 궁금했던 것이죠. 오후 2시가 가까워오자 태원의 시선은 자꾸만 시계로 향했습니다. 민준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계속 가게 밖을 내다봤어요. 정확히 오후 2시, 어제와 똑같은 시간에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였어요. 오늘도 같은 낡은 점퍼를 입고 같은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할머니는 태원을 보자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태원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번엔 뭐라고 말할지 궁금했어요. 오늘도 광어회 20kg 주세요. 그리고 매운탕 거리도 좀 추가해 주세요. 할머니가 또다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빳빳한 새 돈이었어요. 5만원권 30장, 150만원이었습니다. 태원은 돈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실례지만 이 많은 회를 어디에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큰 식당이라도 하시나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필요한 곳이 있어서요.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태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런 차림의 할머니가 어디서 그런 돈이 났을까? 매일 150만원씩 쓴다면 한 달에 4,500만원이 넘는 돈인데 정말로 괜찮은 걸까? 태원은 회를 포장하면서도 계속 할머니를 관찰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제처럼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고 마치 돌부처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이상하고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셋째 날도 어김없이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분초도 틀리지 않는 정확한 시간이었어요. 태원은 이제 할머니가 올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제법 쌀쌀했는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그 낡은 검은색 점퍼만 입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이제는 인사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도 익숙한 듯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오늘도 광어회 20kg랑 매운탕 거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태원이 대답하며 일을 시작하려는데 민준이가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저 할머니 오늘도 리어카 끌고 오셨어요. 아까 제가 밖에 나가봤는데 리어카에 스티로폼 박스가 이미 2개나 실려 있더라고요. 태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스티로폼 박스가 이미 있다는 건 다른 곳에서도 뭔가를 사왔다는 뜻이었죠. 태원은 슬쩍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말로 리어카에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 2개가 보였어요. 박스에는 박신의 정육점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구석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운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도 깜빡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태원은 회를 손질하면서도 자꾸만 할머니를 훔쳐봤어요. 30분이 지나는 동안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저 같은 자세로 앉아 있을 뿐이었죠. 할머니, 다 됐습니다. 태원이 포장을 마치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오늘도 빳빳한 새 돈이었습니다. 5만원권 30장을 세는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돈을 세는 동작은 정확했어요. 넷째 날, 다섯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 정각에 나타나서 같은 양을 주문하고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리어카에 싣고 떠나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5날 동안 할머니가 쓴 돈만 750만원. 태원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6째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태원은 이런 날씨에는
할머니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가 되자 빗물에 흠뻑 젖은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들어왔어요. 우산도 없이 맨몸으로 비를 맞으며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날씨에 우산도 없이. 태원이 놀라서 수건을 가져다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수건을 받아들고는 얼굴만 대충 닦았어요. 괜찮아요. 오늘도 같은 걸로 주세요.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주문했습니다. 태원은 안타까운 마음에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리려 했지만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할머니, 감기 걸리시겠어요. 옷이라도 좀 말리고 가세요. 아니에요. 빨리 가야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묘한 다급함이 있었습니다. 평소의 무덤덤한 말투와는 조금 달랐어요. 태원은 회를 포장하면서도 계속 할머니를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따라 자꾸 시계를 봤어요. 마치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조바심 내는 사람처럼 말이죠. 일주일째 되는 날, 태원은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떠난 후에 살짝 따라가 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도대체 그 많은 회와 고기를 어디에 쓰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할머니 가시면 내가 가게 좀 봐줄래?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네. 어디 가시려고요?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오후 2시 할머니가 또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손도 평소보다 더 많이 떨렸어요. 포장을 마치고 할머니가 떠나자 태원은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의 걸음은 느렸고 태원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어요. 할머니는 시장을 빠져나가 큰 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골목길로 들어서더니 갑자기 리어카를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원은 황급히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뒤를 살피더니 다시 리어카를 끌고 갔어요. 태원은 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또다시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어요. 마치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렇게 경계하는 거지? 정말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가? 태원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복잡한 골목길을 돌고 돌아 달동네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리어카가 무거운지 오르막길에서는 더욱 힘겹게 끌었습니다. 태원은 숨을 헐떡이며 따라 올라갔어요. 드디어 할머니가 어느 낡은 판잣집 앞에 멈췄습니다. 집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허름한 곳이었어요. 함석 지붕은 녹이 슬어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나무 벽은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마당에 커다란 업소용 냉장고가 2대나 놓여 있었어요. 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새 것처럼 보이는 스테인리스 냉장고였습니다. 할머니는 리어카에서 스티로폼 박스를 하나씩 내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태원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고 지켜봤어요. 그 큰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 산 스티로폼 박스들을 차곡차곡 넣기 시작했어요. 냉장고가 비어 있다고? 어제 산 것들은 다 어디 간 거야? 태원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매일 300만 원어치를 사서 그날 다 없어진다는 말인가요? 도대체 누가 그 많은 양을 먹는다는 걸까요? 게다가 저런 허름한 집에 사는 할머니가 어떻게 업소용 냉장고를 2대나 갖고 있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그 비싼 냉장고를 단지 하루치 음식을 보관하는 데만 쓴다는 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냉장고를 정리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원은 좀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고 싶었지만 들킬까봐 그 자리를 떠났어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태원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혹시 불법 유통업자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건가? 가게로 돌아온 태원은 민준에게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업소용 냉장고가 2대나요? 그 작은 집에? 민준이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것도 새 것 같았어. 집은 무너질 것 같은데 냉장고만 번쩍번쩍해. 사장님, 이거 정말 수상한데요? 혹시 회박스에 뭔가를 숨겨서 불법 유통하는 건 아닐까요? 설마 그렇겠어? 태원은 부정했지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새 돈만 사용하는 것, 매일 정확한 시간에 오는 것, 뒤를 경계하는 것, 그리고 집에 쌓아둔 엄청난 양의 음식,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내일 박신혜 정육점 사장님한테 가봐야겠어. 거기서도 매일 사간다고 했잖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태원은 일찍 박신혜 정육점을 찾아갔습니다. 정육점 사장 병국은 태원을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태원이 형? 혹시 그 할머니 때문에 온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았어? 나도 요즘 그 할머니 때문에 잠이 안 와. 매일 한우 10kg씩 사가는데 80만 원을 현금으로 내. 태원과 병국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병국아, 어제 내가 할머니 집까지 따라가 봤어. 진짜? 어디 사셔? 달동네 판잣집인데 거기 마당에 업소용 냉장고가 2대나 있어. 거기다 음식을 다 넣더라고. 병국의 눈이 커졌습니다. 판잣집에 업소용 냉장고라고? 그거 한 대에 500만 원은 넘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도대체 그 할머니 정체가 뭘까? 두 사람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병국이 말했어요. 형, 우리 다른 가게들도 확인해보자. 시장에 그 할머니 아는 사람이 더 있을지도 몰라. 그날 오후 태원과 병국은 시장을 돌며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가게에서 그 할머니를 알고 있었어요. 김신의 반찬 가게에서는 매일 반찬을 50만 원어치씩 사갔고, 이신의 과일 가게에서는 과일을 30만 원어치씩 사갔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루에 총 얼마를 쓰는 거야? 태원이 계산해 보니 하루에 거의 300만 원 가까이 쓰고 있었습니다. 열흘이면 3천만 원이었어요.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갑자기 이런 거액을 쓴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혹시 할머니가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닐까? 병국의 말에 태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였어요. 12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태원은 아침 일찍부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 할머니가 쓴 돈을 계산해보니 3,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말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가 가까워오자 태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가게 밖으로 향했습니다. 정각 2시,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들어왔어요. 열이틀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달라 보였어요. 얼굴이 더 수척해진 것 같았고 걸음걸이도 전보다 느려졌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손에는 하얀 반창고가 여러 개 붙어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오늘도 같은 걸로 드릴까요? 네, 광어회 20kg이랑 매운탕 거리 주세요. 똑같은 주문이었습니다. 태원은 회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할머니를 살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구석 의자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공허한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병국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이씨 아저씨와 반찬 가게 김씨 아주머니도 함께였어요. 세 사람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태원이 형, 우리 좀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병국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짓으로 할머니를 가리키며 밖에서 이야기하자는 신호를 보냈어요. 태원은 민준에게 가게를 맡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형, 우리가 좀 더 알아봤는데 이 할머니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동네에서 폐지 줍고 다니던 분이야. 이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태원의 눈이 커졌어요. 폐지를 주었다고? 그것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말이야. 우리 가게 앞에도 자주 지나갔어. 박스 있으면 달라고 하셨는데. 김씨 아주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3개월 전부터 이렇게 돈을 펑펑 쓰기 시작한 거야. 우리 가게에도 매일 과일을 30만 원씩 사가고 있어. 이씨 아저씨의 말에 태원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갑자기 하루에 300만 원씩 쓴다니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혹시 가족이라도 있나? 들은 바로는 혼자 사신다고 했어. 달동네 그 판잣집에. 병국이 대답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어요. 각자 머릿속으로 온갖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혹시 누가 할머니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김씨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것도 많다던데.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거 말이야. 근데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이 매일 이렇게 나와서 장을 볼까? 이씨 아저씨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태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제 내가 할머니 집까지 따라가 봤어. 마당에 업소용 냉장고가 2대나 있더라고. 태원이 말하자 모두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업소용 냉장고를? 그것도 새 것 같았어. 근데 더 이상한 건 냉장고 안이 텅 비어 있었다는 거야. 그날 산 것만 넣더라고. 그럼 매일 산 게 그날 다 없어진다는 거야? 병국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태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대체 누가 그 많은 양을 먹는다는 거지? 네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김씨 아주머니가 무언가 떠올린 듯 말했어요. 아, 맞다. 내가 며칠 전에 할머니한테 물어봤어. 이렇게 많이 사서 어디 쓰시냐고. 뭐라고 하셨어? 그냥 아이들이 많이 먹어요라고만 하시더라고. 아이들? 태원이 되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산다면서 무슨 아이들이란 말일까요? 혹시 고아원이나 그런 데 기부하시는 건가? 이씨 아저씨가 추측했지만 병국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영수증이나 그런 걸 받아야 하는데 할머니는 항상 현금으로만 계산하잖아. 그것도 새 돈으로. 새 돈? 그게 또 수상하지. 태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은행에서 갓 찾은 듯한 빳빳한 5만 원권만 사용한다는 게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할머니는 회 포장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포장을 마치고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돈을 냈습니다. 오늘도 역시 새 돈이었죠. 태원은 가게로 돌아와 할머니를 유심히 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할머니의 신발 밑창은 너덜너덜했어요. 여전히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거액을 쓸 수 있는 걸까요?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떠난 후 네 사람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병국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범죄에 연루된 거라면 우리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김씨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태원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내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동네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할머니가 정말 누군지 확인해야겠어. 다음 날 태원은 일찍부터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할머니에 대해 아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죠. 드디어 달동네 구멍가게 주인 박씨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는 할머니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 정순이 할머니? 알지, 알고 말고. 불쌍한 양반이야. 박씨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2년 전에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어. 하나뿐인 아들이었는데 태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할머니였구나. 그 후로 폐지 주우면서 근근히 살았지. 기초생활수급비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근데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던데요? 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글쎄, 3개월 전부터 폐지는 안 줍더라고. 대신 매일 어디 나갔다 오는데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 태원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었지만 박씨 할아버지도 그 이상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태원은 계속 생각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 폐지를 줍던 가난, 그리고 갑작스러운 거액 지출.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오후 2시 할머니가 또 왔습니다. 오늘로 13일째였어요. 태원은 할머니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이 그 구부정한 등에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난 걸까요? 할머니, 오늘도 같은 걸로 드릴까요? 네, 부탁해요. 할머니가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원은 회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할머니를 살폈어요. 오늘은 할머니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어요. 할머니는 황급히 주워 다시 주머니에 넣었지만 태원은 그 사진을 얼핏 봤습니다.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어요. 아마도 2년 전 죽었다는 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원은 병국과 다시 만났습니다. 형, 나도 좀 알아봤는데 할머니가 매일 어디론가 음식을 가져간다는 얘기를 들었어. 어디로? 그건 아무도 모르더라고. 할머니가 절대 말을 안 하신대. 두 사람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만약 할머니가 정말로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괜한 오해로 할머니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요? 내일 한 번 더 지켜보자. 그래도 이상하면. 태원이 말을 흐렸습니다. 병국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았어요. 14일째 되는 날 아침, 태원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할머니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폐지를 줍던 기초생활수급자가 갑자기 하루에 300만 원씩 쓴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민준이 이미 와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이렇게 일찍 왔네? 사장님, 저도 궁금해서 잠이 안 왔어요. 그 할머니 말이에요. 민준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22살 청년의 눈에도 이 상황은 미스터리였던 거죠. 사장님, 제가 오늘 할머니 따라가 볼까요? 어디 사시는지, 뭐 하시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게요. 태원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궁금했지만 자꾸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이미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오간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죠.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들키지 않게 조심하고. 오후 1시쯤 민준이 몰래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오기 전에 미리 기다리기 위해서였어요. 태원은 불안한 마음으로 가게를 지켰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여전히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나타났어요. 오늘은 더욱 힘들어 보였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고 중간에 한번 멈춰서 숨을 고르기도 했죠. 어서 오세요, 할머니. 오늘도 같은 걸로 주세요. 똑같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태원은 회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할머니를 살폈어요. 할머니는 오늘도 구석 의자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만지작거렸어요. 어제 떨어뜨렸던 그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회 포장이 끝나고 할머니가 떠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민준이 헐떡이며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사장님, 제가 봤어요. 뭘 봤어? 천천히 말해봐. 민준이 숨을 고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달동네에 사세요. 판잣집이라고 하기도 뭐한 정말 낡은 집이었어요. 지붕은 함석으로 대충 덮어놨고 벽은 나무 판자로 막아놨는데 틈새로 안이 다 보일 정도였어요. 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에 본 그 집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장님, 정말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 작은 마당에 업소용 냉장고가 2대나 있는 거예요. 집값보다 냉장고 값이 더 나갈 것 같던데요? 그래, 나도 그거 봤어. 그리고 더 이상한 건 할머니가 냉장고에 음식을 넣고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뭔가를 열심히 적으시더라고요. 창문으로 슬쩍 봤는데 큰 공책 같은 걸 펼쳐놓고 뭔가 계산하듯이 적고 계셨어요. 계산을? 태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정말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사장님, 제가 동네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가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대요. 한 달에 겨우 30만 원 정도 버셨다고 하던데 역시나 이상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버는 사람이 하루에 300만 원을 쓴다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병국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도 심각했어요. 형, 큰일이야. 내가 좀 더 알아봤는데. 병국이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최근에 고령자 대상 보이스피싱이 엄청 많았대. 특히 자식 잃은 노인들을 노린 사기가 많다고 하더라고. 태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도 아들을 잃었으니 충분히 표적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요즘 노인들을 이용한 돈 세탁도 많다는 거야. 노인들한테 돈을 맡기고 물건을 사게 한 다음 그걸 다시 회수해가는 식으로. 그럼 할머니가 모르겠어.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갑자기 이런 거액을 쓴다는 건 정상이 아니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태원은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까지 할머니가 쓴 돈을 계산해보니 4,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오전에 병국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씨 아저씨와 김씨 아주머니, 그리고 시장 통장님까지 함께였어요. 태원 씨, 우리가 의논을 좀 해봤는데. 통장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60대 중반의 통장님은 시장 상인들의 대표 역할을 하는 분이었어요. 이 할머니 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혹시라도 범죄에 연루된 거라면 우리 시장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자. 오늘 할머니가 오시면 좀 더 자세히 물어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통장님이 말을 흐렸습니다. 모두가 그 다음 말을 알고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이었죠. 오후 2시 할머니가 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달랐어요. 리어카에 이미 다른 가게의 박스들이 가득 실려 있었고 할머니의 표정도 더욱 지쳐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태원이 인사하자 할머니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주문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걸로 주세요. 태원은 회를 준비하면서 용기를 냈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가 태원을 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매일 이렇게 많은 양을 사가시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저희가 걱정이 돼서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태원은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게 밖에서 지켜보던 통장님과 다른 상인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후 상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통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모여서 결정하자. 이대로는 안 돼. 그날 저녁 상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내일이면 16세째야.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쓰게 돼. 병국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행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렇게 많은 새 돈을 매일 찾는 건 일반적이지 않대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말이죠. 이씨 아저씨가 덧붙였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갑자기 큰 돈을 얻은 건 아닐까? 유산이나 보험금 같은. 김씨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태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 없이 혼자 살아온 분인 것 같던데요. 그리고 폐지 죽던 분이 갑자기 그런 큰 돈을 얻었다면 왜 여전히 그 판잣집에 살고 계실까요? 그리고 왜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겠어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정상적으로 큰 돈을 얻었다면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 이유가 없었죠. 내일 한 번 더 지켜보고 정말 이상하면 통장님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신고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말이야. 16일째 되는 날 아침 태원은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면에 큰 제목으로 고령자 대상 보이스피싱 급증. 이달만 벌써 50건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자녀를 잃은 노인들을 노려 죽은 자녀의 빚이나 유품 정리 등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 기승을 부린다는 내용이었죠. 태원은 신문을 든 채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2년 전에 아들을 잃었다고 했었죠. 혹시 할머니도 이런 사기에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더 나쁜 경우 누군가가 할머니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가게에 도착하니 병국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도 같은 신문이 들려 있었어요. 형, 이거 봤어? 응, 방금 봤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형, 내가 어젯밤에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는데 노인들을 이용한 돈 세탁 수법이 정말 많더라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대. 병국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관련 기사들이 줄줄이 떴어요. 방법도 다양해. 노인한테 통장을 만들게 하고 거기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하거나 물건을 대량으로 사게 한 다음 다시 회수해 가거나. 그럼 할머니가 사는 회랑 고기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매일 새 돈으로만 결제하는 것도 이상하고. 태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할머니가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막아야 했어요.
벌써 4,800만 원이 넘는 돈이 오갔으니까요. 오전 10시쯤 시장 통장님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뒤로 파출소 순경 한 명이 따라왔어요. 젊은 순경이었는데 이름표에 이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원 씨, 이순경이 우리 시장 담당이야. 내가 어제 일을 간단히 설명했는데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어. 준호 순경은 수첩을 꺼내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언제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셨다고요? 태원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16일 전부터 매일 150만 원씩 현금으로 회를 사갔다는 것, 그것도 새 돈으로만 결제한다는 것, 폐지를 줍던 기초생활수급자였다는 것까지 모두 이야기했어요. 준호 순경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새 돈으로만 결제한다고요? 그것도 매일? 네, 5만 원권으로만요. 은행에서 막 찾아온 것처럼 빳빳한 돈이에요. 순경이 뭔가를 수첩에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다고요? 병국이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정육점에서도 매일 80만 원씩, 과일 가게에서 30만 원, 반찬 가게에서 50만 원, 하루에 총 300만 원 정도 쓰고 계세요. 준호 순경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6일이면 4,800만 원이네요. 이건 정말 심상치 않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할머니가 사기를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 해서. 통장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 순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오늘 그 할머니가 오시면 제가 멀리서 지켜볼게요.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후 1시 반쯤 준호 순경이 맞은편 찻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신문을 펼쳐든 채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어요. 태원은 초조한 마음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곧 2시가 되겠네요. 정확히 오후 2시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더욱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리어카 손잡이를 잡은 할머니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게다가 자꾸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태원이 인사했지만 할머니는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다급해 보였어요. 오늘도 같은 걸로 주세요. 빨리 좀 부탁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태원은 이상함을 느끼며 물었어요. 할머니,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좀 바빠서요. 할머니가 둘러댔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태원이 회를 준비하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낡은 폴더폰이었는데 3분에 한 번씩 열어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더욱 초조해하며 태원을 재촉했어요. 아직 안 됐나요? 정말 급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거의 다 됐어요. 태원은 일부러 천천히 포장하며 할머니를 관찰했습니다. 할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 시계를 봤어요. 마치 정해진 시간 안에 어디론가 가야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드디어 포장이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돈을 꺼냈어요. 오늘도 새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세는 할머니의 손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떨렸어요. 5만 원권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할머니는 황급히 주워 담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돈을 건네고 서둘러 스티로폼 박스를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뛰다시피 가게를 나갔어요. 태원은 창문으로 할머니를 지켜봤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너무나 급해 보였어요. 잠시 후 준호 순경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이상하네요. 저렇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건 뭔가에 쫓기거나 위협받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에요. 그럼 정말로, 네,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전화 받고 나서 더 급해진 걸 보니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병국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준호 순경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일 할머니가 오시면 제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리고 필요하면, 순경이 말을 멈췄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한다는 뜻이었죠. 그날 저녁 태원은 집에서도 할머니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아내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할머니가 위험에 처한 건 아닐까? 그런 것 같아. 오늘 할머니 표정이 정말 안 좋았어. 태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면 하루빨리 도와야 했어요. 이미 거의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오갔고 이대로 두면 할머니가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원은 일찍 가게에 나갔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준호 순경도 아침 일찍부터 와서 대기하고 있었고 병국과 다른 상인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이 17일째야. 5,100만 원이 넘었어. 통장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오후 2시를 기다렸어요. 과연 오늘도 할머니가 올까요? 그리고 진실은 무엇일까요? 20일째 되던 날 아침, 태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지금까지 쓴 돈을 계산해 보니 6천만 원이 넘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소비로 볼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할머니의 초조하고 불안한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죠. 누군가에게 협박받는 사람의 표정이 분명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사장님, 어제 제가 퇴근하고 나서도 계속 생각해봤는데요. 할머니가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어제 그 전화 받고 나서 완전히 안색이 변했잖아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태원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사장님, 이제는 정말 신고해야 할 때 같아요.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요. 민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더 이상 방관하면 할머니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어요. 태원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 신고하자. 더 늦기 전에. 오전 10시쯤 병국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급하게 말했어요. 형, 큰일 났어. 옆 동네 수산시장에서도 그 할머니 봤대. 뭐라고? 태원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병국이 숨을 고르며 설명했어요. 내 친구가 거기서 장사하는데 어제 우리 할머니 얘기하니까 자기네 가게에도 비슷한 할머니가 온대. 매일 오징어랑 새우를 20만 원씩 사간다고. 태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하루에 쓰는 돈이 3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란 말인가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떡집에서도 30만 원, 김밥집에서도 20만 원씩. 병국이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며 말했습니다. 계산해보니 하루에 거의 400만 원을 쓰고 있었어요. 20날이면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데. 태원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시장 통장님이 들어왔어요.
그의 뒤로 준호 순경도 함께였습니다. 태원 씨, 이제는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야. 통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 순경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어제 가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상부에서도 이 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정식으로 신고하시면 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태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할머니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더 큰 피해를 볼 게 분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태원이 결심을 굳히자 준호 순경이 수첩을 꺼냈어요. 그럼 정식으로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태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20일 전 할머니가 처음 나타난 날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현금으로 거액을 지불한 것, 새 돈만 사용한 것, 그리고 어제의 수상한 전화통화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했어요. 준호 순경이 꼼꼼히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정순희 씨 맞죠? 네, 달동네 판잣집에 사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3개월 전까지 폐지를 주우셨다고요? 네, 기초생활수급자셨대요. 준호 순경이 무언가를 더 적으며 말했습니다. 폐지 줍던 할머니가 갑자기 하루에 400만 원씩 쓴다. 이건 정말 이상하네요. 병국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날 산 걸 다 소비한대요. 집에 있는 냉장고는 매일 비어 있고 그날 산 것만 넣는다고. 그것도 수상하네요. 도대체 그 많은 양을 어디에 쓰는 걸까요? 준호 순경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저 할머니가 아이들이 많이 먹는다고 하셨다는데. 아이들? 준호 순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무슨 아이들을 말하는 걸까요? 혹시 어린이 관련 시설이나?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곳과 연결된 건 없었어요. 통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 순경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오늘 할머니가 오시면 제가 직접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즉시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후 1시 반 준호 순경은 제복을 입고 가게 한쪽에서 대기했습니다. 태원과 민준, 병국도 긴장한 채로 시계를 봤어요. 곧 2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2시가 되었는데도 할머니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2시 5분, 10분이 지나도 할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20날 동안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이상한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원도 불안했어요. 혹시 어제 누군가 할머니를 지켜본 걸 알아차린 걸까요? 2시 30분이 되자 준호 순경이 일어섰습니다. 뭔가 이상하네요. 제가 직접 할머니 집에 가봐야겠어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태원이 나섰고 병국도 따라 나섰어요. 세 사람은 급하게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달동네 언덕을 오르는 동안 태원의 가슴은 쿵쿵 뛰었습니다. 혹시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드디어 그 낡은 판잣집이 보였어요. 그런데 저기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병국이 가리킨 곳에는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준호 순경이 앞서 나가며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죠? 아, 순경님. 정순이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태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언제요? 1시간 전쯤 마당에서 쓰러져 계시는 걸 발견했어요. 지금 구급차 기다리는 중이에요. 준호 순경이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원과 병국도 따라 들어갔어요. 좁은 방 안에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가늘었어요. 옆에서 이웃 할머니가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준호순경이 할머니를 불렀지만 할머니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희미하게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미안해. 태원은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실어 나르는 동안 준호순경이 주변을 살폈어요. 그리고 방 한쪽에 놓인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죠? 공책을 펼쳐보니 빼곡하게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날짜와 금액, 그리고 보호소, 아이들, 민수 같은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이건 일종의 장부 같은데요? 준호순경이 공책을 자세히 살피며 말했습니다. 태원도 옆에서 들여다봤어요. 매일매일 얼마를 썼는지, 어디에 보냈는지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병국이 소리쳤습니다. 형, 여기 봐요. 병국이 가리킨 곳은 낡은 서랍장이었습니다. 열린 서랍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함께 복권이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은행 통장이 있었습니다. 준호순경이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보니 이게 뭐야?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준호순경이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숫자를 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잔액란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32억 1천만 원. 준호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원과 병국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입이 떡 벌어진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폐지를 줍던 할머니의 통장에 32억이 넘는 돈이 들어있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거 진짜예요? 민준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준호순경이 통장을 자세히 살피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2023년 8월 15일자로 33억 5천만 원이 한 번에 입금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후로 매일 몇백만 원씩 출금한 기록이 있고요. 태원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33억이라는 거액이 한 번에 입금됐다는 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병국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범죄 아니에요? 33억을 한 번에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준호순경이 통장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입금 내역에는 특별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저 타행이체라고만 적혀 있었죠. 입금처도 확인이 안 되네요. 이건 정말 수상한데. 준호순경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가 무전기를 꺼내 본서에 연락했어요. 여기 이준호입니다. 긴급 지원 요청합니다. 대규모 금융 범죄 의심건입니다. 태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큰 범죄에 연루된 걸까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이거 완전 큰일 아니에요? 33억이면 마약이나 그런 거 아닐까요? 병국도 창백한 얼굴로 덧붙였습니다. 아니면 국제적인 돈 세탁? 할머니를 이용해서 돈을 빼돌리는. 준호순경이 서랍장을 더 뒤졌습니다. 그러다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펼쳐보니 날짜와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8월 16일 400만 원 출금, 8월 17일 400만 원 출금. 매일 같은 패턴이네요. 그럼 할머니가 매일 돈을 빼서 물건을 사고 그걸 어디론가 보낸 거군요. 태원이 말했습니다. 준호순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분명 조직적인 범죄 같습니다. 할머니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때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3개월 전부터 할머니 집에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자주 왔어요. 뭔가 서류 같은 걸 들고 왔다가 금방 가더라고요. 모두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검은 양복의 사람들이라니, 이건 정말 조직적인 범죄 집단인 것 같았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들으신 거 있어요? 준호순경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계약이니 철이니 하는 말들이 들렸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계속 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시더라고요. 태원은 어제 할머니가 전화 받으며 네,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었던 거구나. 이건 즉시 수사해야 합니다. 준호순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피해자일 수도 있고 공범일 수도 있어요. 일단 할머니 상태가 안정되면 바로 조사해야겠습니다. 병국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혼자 33억을 관리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보통 이런 경우는 큰 조직이 관련되어 있어요. 할머니 같은 노인을 이용해서. 준호순경이 말을 멈추고 다시 통장을 봤습니다. 출금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상해요. 매일 정확히 400만 원씩만 출금했네요. 한 푼도 더 쓰지 않고 한 푼도 덜 쓰지 않고. 그럼 정말 계획적인 거네요. 태원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준호순경의 무전기에서 응답이 왔어요. 지원팀 10분 내 도착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수사관도 함께 옵니다. 알겠습니다. 준호순경이 무전기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도 진술 준비를 해주세요. 태원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도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범죄를 발견하게 된 것 같았어요. 가슴 한편으로는 할머니가 안쓰러웠지만 33억이라는 돈 앞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나면 모든 게 밝혀지겠죠. 병국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태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어떤 일에 연루된 걸까요? 그때 준호순경이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들인가 보네요. 사진 뒤에는 2015년 7월 5일 민수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원이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2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아들이 죽고 나서 이런 일에 휘말린 건가요? 아마 그런 것 같네요. 자식을 잃은 슬픔을 이용해서. 준호순경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범죄자들이 할머니의 약점을 이용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던 거죠. 정말 나쁜 놈들이네요. 아들 잃은 할머니를 이용하다니. 민준이도 분개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원팀이 도착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준호순경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태원은 병원에 누워있을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 연약한 할머니가 어떻게 33억이라는 거금과 연관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매일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도 왜 여전히 그 낡은 집에 살았을까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태원이 말했습니다. 준호순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바로 가봅시다. 이 모든 수수께끼의 답은 할머니만이 알고 있을 테니까요. 모두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3억이라는 거금, 매일 반복되는 거액 지출, 그리고 쓰러진 할머니. 이 모든 퍼즐 조각이 어떻게 맞춰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구급차가 멀어져 가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를 태운 구급차였죠. 태원은 할머니가 무사하기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기를 바랐어요. 형, 우리도 병원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병국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원이 시계를 봤어요. 벌써 오후 4시가 넘었습니다. 그래, 가자. 할머니한테 직접 들어봐야 할 것 같아. 그들이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달동네에는 경찰차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려는 것이었죠.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병원에 누워있는 할머니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태원과 병국, 준호, 순경은 급하게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태원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33억이라는 거금, 범죄 조직의 가능성, 그리고 쓰러진 할머니. 모든 게 뒤엉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하자 준호, 순경이 먼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안에서 희미한 대답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맡고 있는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은 너무나 가늘었어요. 75살이라는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태원을 봤어요. 그리고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횟집 사장님, 여기까지 오셨네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준호, 순경이 의자를 침대 가까이 끌어당기며 앉았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몇 가지 여쭤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 순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통장에 33억이 넘는 돈이 있던데요. 이 돈이 어떻게...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결국 들키고 말았네요. 준호, 순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말로 범죄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복권이에요. 네. 세 사람이 동시에 되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3개월 전에 로또 1등에 당첨됐습니다. 무슨 일이었죠? 세금 떼고 33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태원의 입이 뻥 벌어졌습니다. 로또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사실을 숨기시고? 준호, 순경이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제 와서 이런 돈이. 민수가 없는데. 민수요? 제 아들이에요. 2년 전의 교통사고로.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2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2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41에 얻은 외아들 민수는 32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언제나 수줍은 미소를 짓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날도 민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시작한 공사장 일 때문이었죠. 원래 다니던 사무실을 그만두고 공사장으로 옮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였어요. 엄마, 다녀올게요. 이렇게 일찍 가야 해? 아침도 못 먹었는데. 순이 할머니는 아들의 거칠어진 손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깨끗했던 손이 이제는 온통 상처투성이었어요. 괜찮아요. 오늘 첫 월급 타는 날이에요. 저녁에 깜짝 선물 가져올게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 달 동안 손꼽아 기다린 날이었죠. 그날 저녁 7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월급 탔어요. 지금 횟집에서 광어회 포장했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매운탕 거리도 같이 샀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떴습니다. 민수야, 그런 비싼 거 왜 샀어? 엄마, 제가 늘 말했잖아요. 제 첫 월급으로 엄마 광어회 배불리 먹여드리는 게 꿈이라고. 오늘이 그날이에요. 집에서 기다려요. 몇 달 전 함께 수산시장을 지나다가 민수가 광어 가격을 물어봤던 일이 기억났습니다. 비싼 가격을 듣고는 아쉬움에 돌아서며 우리도 얼른 돈 벌어서 광어에 배 터지게 먹어보자고 웃으며 했던 말들. 민수는 그 약속을 지키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화를 끊은 민수는 양손 가득 횟집 봉투를 들고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초록불이 켜지자 씩씩하게 걸음을 옮겼어요. 집에서 기다리는 엄마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굉음과 함께 검은 승용차가 돌진해 왔어요. 음주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실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병원에 갔을 때 민수가 아직 의식이 있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회 사왔어요. 같이 먹고 싶었는데. 그러고는 눈을 감았어요. 태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병국도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어요. 구급차에 실릴 때까지 민수가 손에 끝까지 횟집 봉투를 쥐고 있었다고 합디다. 놓지 않으려고. 첫 월급으로 산 거라고. 엄마 드려야 한다고. 할머니는 가슴을 쳤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하루도 제정신으로 살 수 없었어요. 매일 밤 민수가 꿈에 나타나요. 엄마, 저도 회 먹고 싶었어요. 엄마랑 같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요. 준호순경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3개월 전 민수 기일에 무작정 복권을 샀어요. 민수 생년월일 숫자들을 넣어서 번호를 찍었죠. 그게 당첨됐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50억이라는 돈이 생겼는데 정작 그 돈을 주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고 이게 무슨 잔인한 운명의 장난인지. 그래서 매일 그렇게 많은 양을 사신 거예요? 태원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재간이 너무 나빠져서 길어야 1~2년이라고. 강경화 말기래요.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곧 민수 곁에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전에 할 일이 있더라고요.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민수가 그렇게나 먹고 싶어 했는데 결국 못 먹고 간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라도 베풀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내 노숙자, 보호소랑 독거노인들한테 매일 보내고 있어요. 병국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업소용 냉장고도 보호소에서 설치해 준 거예요. 매일 오후 4시에 와서 가져가거든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원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2년 전 장례식장에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민수의 영정사진 앞에 놓인 싱싱한 광어회. 아들이 첫 월급으로 사온 마지막 선물을 기억하며 순이 할머니가 새벽 시장에서 사다가 올려놓은 음식이었습니다. 민수야, 어서 먹어. 내가 먹고 싶어 했던 회. 마지막으로 배부르게 먹고 가. 민수가 공사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르튼 손으로 월급 봉투를 꼭 쥐고 횟집으로 달려갔을 아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민수야, 거기서 기다려. 엄마도 남은 시간 열심히 살다가 곧 따라갈게.
할머니가 현실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이 돈 다 쓸 때까지는 죽을 수 없어요. 민수가 원했던 걸 제가 대신 이뤄주고 가야죠. 그때 가서 민수야, 엄마가 내 뜻대로 했어. 내가 먹고 싶어 했던 것들 똑같이 못 먹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먹여주고 왔어. 라고 말하고 싶어요. 준호 순경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해를.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말렸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의심할 만했죠. 할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발, 제가 이 일 마칠 때까지만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민수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고 가게. 병실안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태원도, 병국도, 준호 순경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41에 얻은 귀한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공사장에서 땀 흘려번 첫 월급으로 산 광어회. 그 회를 들고 오다 세상을 떠난 아들. 그리고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려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모두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병실을 나온 태원과 병국, 준호 순경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어요. 마치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오해를 했네요. 준호 순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어요. 범죄자로 의심했던 할머니가 사실은 천사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뭔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병국이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태원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세 사람이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태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장 통장님이었어요. 태원 씨, 어떻게 됐어? 할머니가 정말 범죄에 연루된 거야? 태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통장님. 우리가 완전히 오해했어요. 지금 시장으로 가서 직접 설명드릴게요. 1시간 후 자갈치 시장의 작은 회의실에는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통장님을 비롯해 이씨 아저씨, 김씨 아주머니, 그리고 평소 할머니를 알고 지내던 상인들이 모두 모였어요. 태원은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했습니다. 로또 1등이라고요? 김씨 아주머니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태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50억에 당첨되셨는데 아들이 없어서 쓸 사람이 없다고. 태원은 민수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공사장에서 땀 흘려번 첫 월급으로 광어회를 사오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그리고 강경화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할머니가 남은 시간 동안 아들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까지.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상인들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많은 양을. 이씨 아저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었어요. 왜 할머니가 그렇게 많은 양을 사가는지, 왜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지, 왜 그토록 급하게 서두르는지. 노숙자 보호소랑 독거노인들한테 전부 나눠주고 계셨대요. 병국이 덧붙였습니다. 통장님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때 민준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 제안이 있는데요. 우리가 할머니를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모두의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습니다. 할머니 혼자서는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도와드리면. 맞아요. 김씨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할머니를 오해한 것도 미안한데 이제라도 도와드려야죠. 나도 찬성이야. 이씨 아저씨도 동의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무언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님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는 거야. 강요는 없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원이 가게 문을 열자 이미 병국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 나도 정육점에서 고기 일부를 원가로 드리기로 했어. 정말? 응, 나도 이걸로 먹고 사는데 무료로 드리기는 힘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우려고. 태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 할머니가 가져가시는 횟값은 원가만 받는 걸로. 오후 2시 할머니가 퇴원하고 며칠 만에 다시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낡은 점퍼를 입고 리어카를 끌고 있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시장 상인들이 모두 나와서 할머니를 맞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은 특별히 싱싱한 걸로 준비했어요.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환영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원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다 들었어요. 아드님 이야기도, 할머니가 하시는 일도.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할 일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지만 태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이 되었어요. 그날부터 시장은 변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상인들이 조금씩 준비한 음식들이 할머니의 리어카에 실렸어요. 누군가는 김치를, 누군가는 과일을, 누군가는 떡을 보탰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신문에 할머니의 이야기가 실린 것이었어요.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가는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큰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를 본 시민들이 하나둘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성금을 내놓았고 어떤 이는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노숙자 보호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보호소 사람들이 매일 좋은 음식을 먹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보호소 소장이 직접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큰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회라는 걸 처음 먹어본 아이들도 많거든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한다고요? 네, 어제는 한 아이가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민수가 그 말을 한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시장에는 민수의 나눔 냉장고라는 이름의 공용 냉장고가 설치되었습니다. 상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누구나 음식을 넣을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냉장고였습니다. 개막식 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민수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태원은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선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민수가 못다 이룬 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병국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 오늘 할머니 표정 봤어?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 그러게. 처음으로 웃으시는 걸 봤어.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시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민수가 웃으며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뛰어왔습니다. 사장님, 방금 시청에서 연락 왔는데요. 할머니께 표창장을 수여하고 싶대요. 정말? 네.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가 방송에도 나간대요. 태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할머니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할머니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민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겨울은 유난히 따뜻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만든 온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의 나눔 냉장고는 이제 시장의 명물이 되었고 매일 누군가는 음식을 넣고 누군가는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갔습니다. 오늘도 오후 2시 순이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와 동네 청년들이 함께 리어카를 밀어주고 있었고 상인들은 각자 준비한 음식들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횟감들이에요. 아침에 직접 골라온 거라 정말 싱싱해요. 태원이 자랑스럽게 스티로폼 박스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의 무표정하고 무뚝뚝한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병국도 준비한 한우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특별히 한우갈비예요. 보호소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때 낯선 중년 여성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정순이 할머니 맞으시죠? 네, 그런데 여성은 갑자기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 보호소에서 밥 먹는 김영숙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할머니가 놀라서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로 자살하고 저도 따라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호소에서 먹은 할머니가 주신 광어회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보호소에서 그렇게 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이렇게 맛있는 걸 두고 내가 왜 죽나 생각했죠. 그게 제 인생에서 먹어본 가장 따뜻한 밥이었어요. 여성은 봉투를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제가 일자리를 구했어요. 많지 않지만 이것도 보호소에 기부해주세요. 할머니는 봉투를 받으며 여성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지켜보던 상인들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시청에서 표창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새 옷을 입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선물한 단정한 한복이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못다 이룬 꿈을 대신했을 뿐이에요. 우리 민수가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같아서. 객석에 앉은 상인들은 모두 눈물을 훔쳤습니다. 태원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수상하고 의심스러웠던 그 할머니가 이제는 모두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한 달 후 지역방송 촬영팀이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할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가 공사장에서 번 첫 월급으로 사온 광어회를 못 먹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그 회를 사요. 민수가 못 먹은 걸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방송이 나간 후 각지에서 성금과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할머니 덕분에 효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했고, 어떤 이는 저도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간경화가 악화된 것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를 매일 상인들이 돌아가며 간병했습니다. 태원과 병국은 밤을 새워가며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할머니, 아직 가시면 안 돼요. 할 일이 많이 남았잖아요.
민준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할머니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충분해요. 민수한도 많이 풀었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노숙자 보호소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각자 작은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직접 쓴 편지를, 누군가는 손수 만든 종이꽃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우리가 왔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민수를 봤어요. 민수가 그토록 나누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봤습니다. 보호소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처럼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상주가 없어서 시장 상인들이 힘을 모아 조촐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민수묘 옆에 할머니가 묻혔어요. 이제 어머니와 아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1년이 지난 봄날이었습니다. 태원은 스티로폼 박스 하나와 소주 한 병을 들고 묘지를 찾았습니다. 민수와 할머니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광어회를 꺼내 묘비 앞에 놓으며 소주를 따랐습니다. 바람이 불어벗 꽃잎이 날렸어요. 할머니, 저 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와 새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어요. 시장으로 돌아온 태원은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자연스럽게 시계를 봤어요. 이제 할머니는 오지 않지만 그 시간은 여전히 특별했습니다. 민준이가 작은 박스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2번 독거노인들께 전달할 음식을 가지러 오는 날이었어요. 병국의 정육점에서도 김씨 아주머니의 반찬 가게에서도 조금씩 보탰습니다. 거창하지 않은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나눔이었어요. 민수의 나눔 냉장고는 여전히 시장 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김치를 넣고 누군가는 반찬을, 누군가는 과일을 넣었어요.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를 정리하던 태원은 할머니가 늘 앉던 구석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비어있는 그 자리가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시장 입구의 작은 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자갈치 시장. 화려하지 않은 글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보여준 것처럼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진심을 담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나눔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란히 빛나는 2개의 별이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와 민수가 함께 웃고 있는 것처럼. 주차권 하나 주세요. 예금이나 적금 가입하셔야 드려요. 그래요? 그럼 출금하고 그중 100만 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해 주시오. 얼마나 출금하실 건데요? 100만 원이요? 200만 원? 2천억이요. 하하, 2천억이요? 2천원 아니고요? 옆에 있던 남직원도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2천억 있으면 저는 여기 지점장, 아니 은행장입니다. 하하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은행 창구를 가득 채웠습니다. 낡고 빛바랜 회색 잠바를 걸친 노인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모욕의 끝을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웃던 이들이 곧 지옥행 급행열차를 탈 줄은요. 이 기막힌 이야기는 그날 오전으로 돌아가서 시작합니다. 대지 300평 위에 자리한 2층 양옥집.
아침 햇살이 고풍스런 벽돌 외벽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72살 박철수는 침실 창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70년대 중반부터 구로공단에서 섬유일을 시작해 큰 재산을 모은 그는 섬유산업계에선 회장님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철수는 그런 타이틀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뭐 입을까? 옷장을 열자 명품 정장들이 빼곡했지만 철수의 손은 구석에 걸린 낡은 면바지와 회색 점퍼로 향했어요. 10년도 더 된 옷이었지만 입기엔 이만한 게 없었습니다. 여보, 그 옷 말고 좀 괜찮은 걸 입어요. 아내 순이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LP판 가게 가볼 건데 편한 게 최고지. 차고에는 세 대의 차량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7억짜리 롤스로이스, 3억이 넘는 벤츠 마이바, 그리고 구석에 빨간색 경차 마티즈. 철수는 주저없이 마티즈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옛날에 아내 운전 연습하라고 사준 차인데 막상 타보니 차가 작고 편해서 지금은 철수도 가까운 곳 마실 나갈 때는 종종 타곤 했죠. 오늘도 이걸로 탈까? 시동을 걸기 전 문자가 와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배터리가 별로 없었는데 외출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 다녀와서 충전하자고 생각하며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한울저축은행에서 이자가 입금됐다는 문자였습니다. 한울저축은행 앱을 실행하자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해서 핸드폰으로 은행 거래 정도는 하는 철수. 계좌 총 예금 잔액 2,247억 원. 벌써 20년 전 친한 친구 이상호가 아들이 저축은행을 시작한다고 전주를 좀 해달라고 해서 우정 반, 투자 반으로 돈을 넣었죠. 저축은행이라 이자도 괜찮았습니다. 처음에 1억으로 시작해 중간중간 100억, 200억 보니 어느새 2천억이 넘었습니다. 상호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 준혁은 5년 전 지분을 팔고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지금은 철수와 한울저축은행의 개인적인 연결고리는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자가 쏠쏠하니 굳이 옮길 이유도 없었죠. 오늘은 김주자 LP판이 들어왔나 찾아볼까? 철수는 가벼운 마음으로 마티즈를 몰아 집을 나섰습니다. 구형차라 엔진이 다소 거칠지만 번에 골목길을 달리기엔 이만한 게 없었어요. 신호대기 중 옆 차선의 젊은 운전자가 마티즈를 보며 피식 웃는 게 보였지만 철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지. 철수는 라디오를 틀고 옛날 가요를 흥얼거렸습니다. 왠지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철수는 전혀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을지 말이에요. LP판도 팔고 골동품도 취급하는 옛날 소리에 거의 다 온 철수. 그런데 늘 차를 대던 주차장이 공사 중입니다. 철수는 천천히 골목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날따라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마티즈 한 대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이런, 어디 없나? 두 번째 골목을 돌 때 철수의 눈에 5층짜리 건물 하나가 들어왔어요. 1층에는 한울저축은행이라는 간판이 선명했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있었지. 온 김에 요즘 금리 괜찮은 상품이 뭐가 있는지 보고 갈까? 철수는 방향을 틀어 은행 쪽으로 향했어요. 건물 옆 주차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입구에는 건물 관리인으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있었죠. 철수가 마티즈를 천천히 진입시키려는 순간 그 남자가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잠깐만요. 관리인은 철수의 차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은 빨간 마티즈. 범퍼에는 긁힌 자국이 여러 개 보였고 조수석 문도
조금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목소리에 이미 불쾌함이 묻어났어요. 주차하려고요. 옆에 가게 좀 갔다가 은행 좀 오려고요. 철수는 최대한 점잖게 말했습니다. 주차는 은행 업무 볼 때만 돼요. 그러니 차 빼시고 업무 볼 때 오세요. 이해는 하지만 너무 불친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갔다가 와서 은행 갈 겁니다만. 은행에는 무슨 업무 볼 건데요? 남자가 귀찮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니, 그걸 다 일일이 여기서 얘기하고 들어가야 하나요? 바로 은행 가는 것도 아니고 옆에 가게 왔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허허, 그래요? 이따가 금융상품도 좀 물어보고 하려고 하는데. 철수도 슬슬 짜증이 났지만 이해하고 참았습니다. 그냥 물어보러 왔다고요. 그건 업무가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그냥 얌체처럼 주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얌체라니.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은행 직원 2명이 커피를 들고 지나가며 그 광경을 보고 자기들끼리 피식웃더니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답을 못하시네. 그냥 정말 주차만 하려고 했나 보네. 차도 이런 거 타고 와서. 즉, 알았어요. 그럼 지금 은행에 먼저 가면 되는 거죠? 하참. 네. 저쪽 모퉁이 구석으로 가세요. 구석이라고? 여기 자리 있는데 왜 저 구석에 대라 그래요? 여기는 고급차 되는 데예요. 경차는 저리로 가요. 철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작은 차도 보이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그냥 여기 좀 대면 안 될까요? 제가 무릎이 좀 안 좋아서 힘든데. 철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왼쪽 무릎에 오래된 관절염이 있기도 했고요. 태진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할아버지, 여긴 VIP 전용 주차장이에요. 고급차 주차 공간이라고요. VIP요? 은행 앞이라 벤츠, BMW 그런 차들 대는 곳이에요. 할아버지 차는 저쪽으로 가야 한다니까요. 철수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습니다. 나도 은행 VIP인데요. 순간 남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큰 소리로 웃었어요. 하하, 할아버지가요? 그럼 저는 이 건물 건물주네요. 남자는 철수의 차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10년은 좋게 된 마티즈. 운전석 문짝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도 보였어요.